문재인 대통령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그 대통령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586 세대들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 대통령은 그 민중주의자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매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나라의 자원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2년 전에 탈무드를 보니까 탈무드에 관한 책을 한참 서양 고전 공부할 때 유대인들은 뭐 눈이 가려가지고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그런 참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세속적으로는 참 유대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구약의 힘 같아요. 그 양반들의 세속에서 그 지혜가. 그러니까 저하고 요즘에 그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성서를 많이 외우는데 그 대단하더구먼요. 나는 이렇게 외우고 돌았으면 까먹는데 저는 그 긴 시편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외우고 차 타고 가면서 외우고, 그래서 다음에 아들들이 손자 손녀를 가지면 다른 거는 못 도와주더라도 유소년기에서 성경 암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그런 걸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투자 결정을 하거나 시대를 분별할 때 그냥 우리처럼 성서를 찾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구약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빡 나올 거란 말입니다. 잠언 어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이기는 거죠. 그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고 그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지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장은 삽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그러니까 세월을 넘어서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부드러울 수 있으면 사는다. 부드러울 수 있으면. 그래. 딱딱하면 그러면 패배하는 쪽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항상 과거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계속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으면은,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은퇴를 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현직에 계실 때 하고 또 은퇴를 했을 때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다. 그러면 선거 공약이 중간에 해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5.16 혁명을 해가 정권을 잡아서 맨 처음에는 본인이 농민의 아들이니까 중농주의, 농업을 진흥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맨 처음에 한 것이 화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의 화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해보니까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회담을 해서 1965년도에 돈을 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이라든지 관료들이 이렇게 재헌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정책을 바꿔서 공업화 정책, 수출 지향적인 공업화 정책을, 여러분 그때 다 세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 필리핀, 버마 이런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아르헨티나 또 이번에 봤던 베네수엘라 다 그런 나라들이 왜 망했는가 하니까 1960년대 수입 대체 산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수입하는 상품을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했고 우리는 바깥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산업을 육성했던 게 두 나라를 갈랐습니다.
필리핀이 두 번째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필리핀의 대졸자들이 싱가포르를 가면은 45만 원 받습니다. 그 가사 도우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안 줍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볼 때는 이 맛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예.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3배 잘 삽니다. 싱가포르의 여러분들, 싱가포르이 지난 한 2, 3년 사이에 해양 유조선 사업의 3사, 한국의 3사를 다 제꼈습니다. 왜 제꼈는가 하니까 자국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 30%는 쓰고 70%를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가지고 인당, 시간당 65달러를 지불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잘 사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있죠. 그렇게 싸게 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참 내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전 세계는 이 오른쪽을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규제를 없애주고 정부 규모를 줄여가지고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다른 데 가는데도 가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만 보고 있죠. 다른 데가 어디로 가는가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념의 눈이 가리면은, 이데올로기의 눈이 가리면은 그냥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가 들고 자리가 높아지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지난 한 2년 정도 중에서 한 그 자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까 캐나다하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를 좀 빌릴 수 있는 통화 스왑이라고 하죠. 그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 거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 생각에는 속이 답답하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거기다 대통령한테 팔았는가 하니까 부경대학교의 경제학과에 계시는 홍장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고려대학교에 계셨던 장하상 교수죠. 그 사람은 경제학을 한 사람이 경영학을 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경영은 돈 잘 버는 학문을 하는 거고 경제는 뭡니까? 나라 경제 전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낸 거죠. 경제학에서는 그게 족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잘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면 잘 살잖아요. 임금을 올려서 잘 사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믿고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이 많은 피해를 끼치냐 이야기. 명목 임금을 1년에 30%를 올리고 거기다 뭐죠? 주말에 그 소득가율을 합치게 되면 한 4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그냥 가슴에 와닿겠지만 거래 축소가 아니고 거래 실종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내수는 거래가 그냥 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거래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동도 뭡니까? 공실률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죠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은 3년 정도를 동결을 시켜가지고 2년 올린 것을 좀 분산시키면 훨씬 더 부작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 사악한 제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수출을 한 82% 의존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뭘 잘해야 됩니까? 수출 단가가 오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딴 게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스웨덴 이야기하고 독일 이야기하는데 그건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이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대외자산, 순자산 그러니까 바깥에 사놓은 그 일 안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거
예. 그 자산이 우리보다 7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960년부터 무역을 해 흑자를 남겼고 우리는 2014년부터 돈을 남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을 만났더만 아버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니까 그 말씀하시대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자식들한테 한 것은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 형편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깨우쳐도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해질 수가 있거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빛이지 않습니까, 지금? 난 지하철 타면서 온 전신이 빛처럼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소득주도 성장은 뭐 누구를 비난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반지성적인, 반시장적인, 반이성적인, 반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져 가고 있어. 왜 그런 거 하니까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나라 차원에서 한 번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안 한 겁니다. 그 한국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제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늘에서 비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직장인하고 사업자들하고 법인세 때리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라는 게 때린다는 게 뭐죠? 회사가 투자해야 될 돈을 나라가 끌어가가지고 업문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문짓. 예, 불 끄는 애들 하나 뽑아서 아르바이트 시키고 뭐죠? 예, 노인 요양원에 뭡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해주고. 나라가 돈을 쓴다는 것은 대부분 뭐죠? 삼성전자가 100원을 쓰면은 160원이나 180원 정도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지만 나라가 100원을 복지수당을 지불하게 되면 0.11이지 않습니까? 11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가 다 뭡니까?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쓰면 쓸수록 성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자원이 낭비되는. 그래서 그렇게 야물었던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한 20년 불황하는 동안에 나라가 막 돈을 제대로 막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채권국가가 채무국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개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나라 정책이 참 중요하죠. 나라 정책이. 52시간 근무제 보시죠. 우리가 독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품 가운데 37%가 중국산하고 경합을 합니다. 지금 서울의 우면동에 가면은 삼성이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게 업무 때문에 주말에 자주 가는데 주말에 이제 일을 전혀 안 하니까 이렇게 일해가 절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진 나라에서 그래도 양이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제가 올해 신아홉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 근무 시간을 얼마나 같습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매일 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했던 가장 큰 힘은 주말을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컸지만 지금도 뭔가를 좀 하려면은 여러분 모르시죠? 유튜브의 구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주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놉니다. 남하고 똑같이 놀고 남하고 똑같이 쉬고 남하고 똑같이 자면 어떻게 잘 살겠냐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탄력 근무제 같은 걸 인정해가지고 일이 몰릴 때면 그래도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를 누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는 거 진대재 장관. 옛날에 삼성의 반도체를 담당했던 진대재 장관이 1월 달에 격렬하게 반대했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IT 산업 다 죽는다.
사회가 천만주로 노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딴 거 없어요. 예. 큰 재산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 회장님 말씀 그거죠. 내 함께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거다. 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주님이 내 함께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거다. 그렇게 믿고 매일 매달리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뭡니까? 예배당만 가면 매일 뭡니까? 내 함께 한 번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외상, 피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우성이 안 들리죠. 그런데 정말 참 잘못된 정책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경제사를 보면은 국민이 게을러가 잘못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죠.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냥 한 나라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환란 같은 게 발생하면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번에 장치혁 회장이라고 옛날에 지금 롯데케미칼을 만들었던 전신인 고학그룹의 장치혁 회장님이 올해 87세입니다. 87세인데 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기고문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분을 잘 아니까 아베가 어떤 노선을 선택한 걸 봐야 되고 미중 전쟁은 반드시 미국 승리로 끝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미국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걸 이제 노인이 써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방송을 안 했더만 지금 미국 계신 모양이에요. 인터넷 힘이 크대요. 그분이 그걸 보고 비서를 함께 연락해가지고 공박사 함께 연락하자고 그렇게 연락을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는 일본처럼 대외자산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부실해서 어떻든 매달이 뭐가 돼야 되는 거 하니까 수출이 수입을 능가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는 언제 오느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상 수지 적자가 되면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럼 돈이 빠지죠. 네, 우리나라의 전체 외자가 한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를 좋게 보도록, 여러분 좋게 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정직한 정책을 쓰면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나는 여러분 외환위기 때 30대에 아주 쌩쌩한 그런 에코노미스트였는데 그때 배운 게 뭔가 하니까 나라가 거짓 정책을 쓰면 바로 골로 가구나. 개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정직하게 해야 된다. 뭘 정직하게. 여러분 참 원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전이 앞으로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서비스 산업이 크기 때문에 원전을 하나 지어가 팔면은 1기가 60년, 2기가 60년, 120년짜리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을 누가 만들었느냐? 시작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50년대에 원조 자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을 미국으로 파견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품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술도 안 좋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그 한국의 이 부품 역사를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거죠. 그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90년대 10년 동안에 거의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부품 국산화가 완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력 산업은 수많은 사람들이 2세대에 걸쳐가지고 피눈물 나린 결정판을 해서 100년을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영화 한 편 보고 바꾼 겁니다. 또 영화계에는 또
이 좌파적 색채가 강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본인은 지금 재임해봐야 5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사 앞에 그렇게 뭐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산업은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부품 기업들이 지금 망하기 시작하는데, 망하게 되면은 그냥 생태계 자체가 와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공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 자체도 비싼 단가를 가지고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유일하게 그 양반들의 논리라는 것은 대통령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들을 저렇게 할까?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예산 규모를 올해 472조, 내년 또 이제 500조 이렇게 늘려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그게 돈이란 게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이 지금은 이제 복지 예산이 되니까, 복지 예산이 투자 성수를 해가지고 한 단위가 투입될 때 얼마만큼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냐 하면은, 대개 민간 기업들은 1.6에서 1.8입니다. 하나 투입하면 1.6이나 1.8 정도 고용을 올리고 생산량을 올립니다. 이전 지출, 복지 수당은 대개 0.1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돈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항만을 닦는 데는 한 0.3 내지 0.4입니다. 그 나라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검증받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쓰면은 중국이 2008년도부터 그렇게 야물게 살다가 2008년도에 경기가 꺼지니까 돈을 퍼부어가지고 경기는 좀 살렸는데, 완전히 나라가 그냥 채무국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빚이 눈 깜짝할 새 늘어나두고만요. 빚이라는 게. 그러다 하는 사이에 그냥 빚이 급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돈벌이는 급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돈벌이는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도 정말 역사와 민족에게 참 해를 끼치는, 한 40년 전에 사업해온 사람들 피눈물 안 나겠습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들. 그죠? 나는 작가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 기분이 어떨까? 정말 나쁜 정책 가운데 하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저번에 패스트트랙이라 해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웠죠. 그것도 저는 그런데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편 작업이잖아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건도 있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건 사적인 감정이니까. 그러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권력 개편을 추진하면 안 되죠. 이번에 권력 개편안을 보니까 뭔가 하니까 검찰은 완전히 그냥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거의 없애버렸고, 경찰에게 기소권하고 이렇게 수사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2,000명이지만 경찰은 13만인가 되잖아요. 그 13만이 돌아다니면서 있죠. 수사권을 발휘하고 기소권을 발휘하게 되면 죄다 내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 파출소 갔다 와야 될지 모르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좀 참다가 이제 임기가 다 돼갈 때, 임기가 끝나는데 한번 하자 해가지고 기자 그걸 하면서 양복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건 누가 흔드냐? 검찰이 흔드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흔들기 때문에 검찰이 흔들리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다 이번 조치를 또 보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대한민국 살면서 너무나 가끔 와도 황당할 때가,
왜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만 들어가면 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갑자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왕이 다 돼. 하나같이. 그래서 나올 땐 또 비참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빼는 쪽으로 권력 개판이 되면 나도 박수를 치겠죠. 근데 이번에 공직자 비수처라든지 모든 것이 대통령에 더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아마 12월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 줄 봐야겠죠. 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나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거, 이 땅에 한번 살다 가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훌륭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냐. 나라도 좀 훌륭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노벨상이 29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야미로 받은 1개죠. 여러분 29개 가운데 대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공대 여러분들 노벨상입니다. 어떤 민족이 국제사회에 기여한 척도가 뭔가 하니까 노벨상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든 노벨상이 교토 대학만 도쿄만 나온 게 아니고 교토, 오사카, 나고야, 홋카이도 일본 전역에서 나온 거죠. 그 나라를 좀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식을 키우더라도 애들이 좀 훌륭하게 뭔가를 이렇게 향해가지고 그럼 행동 거지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짐 라저스라는 사람의 세계적인 투자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장점은 그렇게 이야기해놨더군요. 해야 하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될 게 세계적인 투자자가 뭐라고 했던 그 세계에서 이번에 쓴 책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썼더군요. 조그만 책인데 여러분 그 결론이 뭔가 하니까 있죠. 가장 앞으로 밝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 양반이 황당한 사람이 아니고 소로스라는 사람하고 퀀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4,700, 900% 이런 이익을 남긴 사람입니다. 짐 라저스라고. 조그만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통일한국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본 거예요. 통일한국이. 통일한국이 되면은 그냥 일거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비참한 이야기를 적어놨더군요. 지금 일본에 10살짜리나 4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즉시 외국으로 나갈 것. 일본이 부채 때문에 망할 거로 본 겁니다.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뭔가 하니까 통일된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참 1884년부터 100년간 우리나라에 3,000명이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중에 70%, 2,100명이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3,000명 가운데 70%가 여성 선교사입니다. 20대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신장 같은 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들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첼리티, 방해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못 포기합니다. 이번에 영국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군요.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다. 자신들이 원조를 줘가 가장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나라가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기도할 때 옛날에는 그런 기도가 별로 없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나라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는 또다시 경제 위기 같은 것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이 가게 살림을 사시면은
앞으로 불황이 오면은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정비 지출을.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뭐 통일에 대한 특별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쳐놓으면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정부 규모를 좀 줄여나가는 거잖아, 그죠? 이분이 오셔서 17만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17만 뽑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국가 채무가 한 1700조 정도 되는데, 1700조 가운데 한 80% 정도가 군인하고 공무원 연금 충당 수당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 수를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 공약 상황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은 나라 규모를 키우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작은 정부를 향해 가는 거지. 왜 그런가 하니까 관리들은 그냥 주어진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생산하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 가운데서도 정말 이 거대 정부를 규모를 키운다, 이런 부분은 참 위험한 정책들인 거죠. 그죠? 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만 좀 열심히 들으면 다 개화가 될 건데. 그죠? 예. 그 나라가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나.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제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도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사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영 독점은 뭐죠?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효율을,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방법이 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 하니까 경쟁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뭐죠? 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이 뭐죠? 그냥 해고 같은 게 아주 자유롭죠. 예.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우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타다 같은 걸 갖고 뭐죠? 예, 사회 합의 사항이 돼. 그렇게 하면 혁신이 어떻게 등장하겠습니까? 합의를 보는데 기존 업체들이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나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세상이 나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조선일보가 지금 300만 구독자를 갖고 있거든요. 제 방송이 100만 된다고 앞으로 한번 보시죠. 그럼 조선일보만큼 파워를 가지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SBS나 MBC가 그 큰 빌딩에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도입되기 시작할 때 기차가 몰락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이 좌파는 있죠. 동태적인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는 나라가 개입해서 뭘 준비를 못 해주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교육제도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역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거의 사교육을 학부모와 함께 짊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덜란드 대사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경악한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화라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나와도 3개국을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제도도 지금 어떤 거 하니까 교사의 밥벌이를 위한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모든 제도나 기관이나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본적인 철학에는 여러분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까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부드럽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없어지는 것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새로운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죠. 저렇게 노조가 막 땡깡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비용 구조가 계속 고비용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비용 구조라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수출 단가가 높아질 거고, 수출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구미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저는 한 20년 정도 구미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구조개혁 같은 걸 통해서 사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혁신해 나가고 비용 구조를 낮추지 않으면은 구미, 군산, 창원 같은 게 그냥 그 구미, 군산, 창원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실시했던 그 일어서서 일하기, 그냥 개인적인 사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걸 사회적 시각을 보면 그 정도로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옛날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짐 라저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자기가 일본이 왜 몰락할 거로 보냐? 통일 한국이 왜 뜰 거로 보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방적이다는 거야. 한국의 농촌 총각들은 기꺼이 베트남 신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어도 안 된답니다. 나 오늘 그거 처음 알았네.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뭡니까 살다 간다고 그래요. 그걸 수용할 수 없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국민성을 갖고 있냐 이야기. 개방적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출구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 변화가 되려면은 관의 규모도 줄여야 되고,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역할도 줄여야 되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친구들은 뭡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을 늘려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숨을 쉬게 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의 소나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이 호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처음에 호흡을 트기 시작한 것은 1882년도에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1983년도에 우리나라가 보빙사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20대 청년 8명을 미국에 보냈죠. 미국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해 뒤에 뭘 일으키는가 하니까 그 뭐죠? 3.1천하 갑신정변입니다. 그 인물들이 미국과 완전히 눈이 뒤집은 겁니다. 그 청년들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들 괴짝 200괴짝에 있죠. 그 공장 기계부터 모든 문물을 다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 개방적이고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잘해줍니다. 그때 이런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군함을 내줄 테니까, 미국 군함을 한 대 내줄 테니까 미국만 보지 말고 유럽을 한번 보고 들어가라. 여러분들 참 대단하죠? 우리는 뭐 너무너무 빚을 많이 진 자들이야. 그래서 절반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일본을 통해서 귀국하고, 절반은 미국 군함을 타고 있죠. 유럽을 거쳐가지고 수에즈까지 가가지고 인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함을
미국 경비를 다 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빙사란 사람들이 미국을 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방직 공장.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부터 워싱턴 DC 가든 그 사이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감리교의 가우치 박사가 그 기차에 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여름 8일 걸리는 대륙 행동 열차에서 그 중간에 한국의 감리교를 파송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기부를 했던 가우치 박사라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가우치 박사 이름 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젊은이들이 뭡니까? 치렁치렁 옷을 입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타진하고, 여러분, 그 양반이 맨 처음에 2,000달러를 기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먼저 들어올 뻔 했습니다. 2,000달러를 여러분들 기부하는데 1년 시간을 끄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장로교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한국의 장로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 많은 열차 속에서 그 사람을 넣었냐, 이야기예요. 여기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대지구입비 가우치 박사 돈 억수로 많이 됐습니다. 세브란스뿐만 아니고. 제가 쓴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그거를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빛도 컸지만 근대화에 대해서 미국 선교사들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나라가 돼야 될 역사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절대 뭐죠?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비난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느끼는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여러분, 저는 한국의 산업 역사, 한국 부품, 자동차 부품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치혁 회장이 그겁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자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그 신문에 적었더구먼요. 그것뿐만 아니고 포항 제철이 있을 때도 신일본 제철에서 기술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외정시대 때 이 많은 종류의 그런 언론이나 드라마들은 과장을 하지만 가장 여러분 솔직한 자료가 뭔가 하니까 출생률 통계입니다. 출생률 통계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개화나 개방이 되면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데 어두웠던 것은 좀 가리고 좋은 것을 항상 보자 이야기. 좋은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참 정말 마지막에 장기 집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하셨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해왔, 그분이 가졌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혁신, 그분이 한성 감옥에 이런 7년을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런 선교사들이 잡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이 눈을 뜬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기독교 신자가 됐고 그 안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가졌던 거죠. 그분이 뭐죠? 데모를 안 하고 한성 감옥에 앉았으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로 갔죠.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그 양반이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1948년도에 재헌 국회를 통해서 건국을 하게 됐고, 여러분 그분이 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난 여러분하고 내한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선물을 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아이젠하워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냥 포로 소용 속에서 포로를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미국의 조야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죠? 이승만 암살 계획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적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저놈이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영감이 고집이 있었던 겁니다. 강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 대사가 미국 대사지만 나중에 폐인되지 않습니까? 왜? 워낙 영어가 능숙하고 미국 역사에서 하고 그다음 만나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대사가 뭐죠? 그 대통령질은 계속 낮아진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치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 대통령질이라는 것이 건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마지막까지 두 개를 이렇게 붙잡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자동 개입을 하는 거. 자동 개입을 하는 것은 그때 서문에 넣지 않고 한국군 주둔을 얻어냈잖아요. 그 이런 필설로 다할 수만큼 귀한 겁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국방비에 많이 쓰지 않고 그 돈을 경제개발에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고마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움을. 여러분, 자동 개입 조항도 동두천, 문산, 의정부에 미 이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을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냥 북한이 침입하면 뭐죠? 맨 먼저 미군을 죽이기 때문에 자동 개입을,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냥 평택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것도 우리 정부가 잡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지하고 다 해줄 테니까 용산에 있으면 미국이 여러분들 북한이 장사포를 때리더라도 미군 장성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장성이 한 명이라도 죽거나 여러분들 부상이 되면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있죠. 마이다스 그냥 파괴인 것 같아요. 마이다스가 그냥 손을 대는 것만 하면. 정책을 쓰기만 하면 있죠.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쪽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그 아베 하는 거 보세요.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알잖아요. 오직 똑똑했으면 그 장책회장이 아베가 줄을 서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뭡니까? 그 입에 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착 달아붙어 일을 잘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번에 그거 들어가시면 여기 청년들은 있죠. 유튜브에 프리덤 파이트란 그게 있을 겁니다. 사이트 하나 적어놓은 프리덤 파이트. 청년들이 하는 미국의 굉장히 좋은 연설문 그런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프리덤 파이트라는 아주 멋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 했던 건데 훨씬 더 요즘 청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를 여러분 거기서 트럼프가 있죠. 사회주의를 공박하는 연설문 보면 있죠. 막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마이크 펜스 이런 부통령이 기독교 신자로 사회주의를 공박하는 좌파를 공박하는 이렇게 보면 있죠. 그걸 한글 더빙해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그냥 그거 보면서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코드가 안 맞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면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 영어로 awkward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뭔가 앉아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쪽은 악수를 냈는데 저쪽은 손을 넘긴다든 이런 식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대국을 대할 때는 작은 나라는 맞춰야 되잖아요. 아베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대일 감정이 나쁘더라도 그걸 숨길 수 있어요. 내 자연이냐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1965년 때 한일 협정해가지고 돈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5억 달러 받았잖아요. 2억 달러 무상이고 30달러 유상이었습니다. 2억 달러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여러분들 1957년도에 일본이 대한청구권, 일본 내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거든요. 그게 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만일 그걸 포기 안 했으면 끝까지 소송을 했을 거예요.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집이 경남 통영에서 작은 어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60년대에 통영의 배들은 다 일본 배였습니다. 적산선박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클 때 여러분들 자전거 하나 우리나라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부품을 다 야미로 밀수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연필, 그다음 전기밥솥, 시쉐이도 화장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디오로 막 흘러갑니다. 그 다음 여자들 그 양산, 세모 잠바, 통영이 여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밀수의 중심지였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어장을, 멸치 어장을 했으니까 비가 오나, 비가 빨리 오면 이렇게 멸치를 늘어놨던 걸 걷어야 되니까 그거 다 일본 방송을 들었거든요. 일본 방송을. 여러분, 배에다 이 배칠하는 이렇게 페인트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 진해에 있는 미군에서 야미로 흘러나온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칠한 거죠. 나는 내 두 눈으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나라가. 예.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을 통해서 이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생은 경험의 합이다 이야기죠. 가난한 집에서 나서 기어서 올라가는 과정도 경험으로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났던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날 이런 거 아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헤쳐가면서 축적한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연단의 시간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견뎌가면서 훨씬 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집에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초기 교회들은 뭡니까? 미국에서 돈 준 거가 여러분들 땅 구입하고 건물 짓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지만 이렇게 좋은 풍광을 볼 때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을 자양분 삼아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이야기야. 저희 세대가 클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일었어야 된다 혼자 힘으로.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뭐하냐 이야기죠.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패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더만 일본의 컨설팅 업체 사장님이 쓴 책인데 있죠. 27년간 여러분들 컨설팅을 해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은 다 망한답니다. 그게 마약인 거예요. 의타심이라는 것이. 그게 좌파한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귀한 자산인 거죠. 그게 그 소중함을 깨우친 사람들은 일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이제 부품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동차 부품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학 때 아버지가 토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세탕 뛰면서 이렇게 대학을 다녔 지금 한 80대 초반 됐습니다. 젊은 날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 그 한마디가 참 멋지더군요. 언젠가 내한테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거다. 나는 그것을 크리스찬 관점으로 정리하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한 번 정도 내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이. 그죠? 주님이 당연히 내한테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실 거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업을 딱 시작하고 보니까 오일 쇼크가 온 겁니다. 78년도에. 오일 쇼크가 오니까 자기 제품을 납품받아줄 회사에서는 회사도 흔들리니까 다른 판매처를 찾아봐라는데 다른 컨벤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다가 지금의 지금은 이제 범용 제품이 됐는데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잠금장치 같은 걸 찾아내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때 크게 깨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모기업한테 목줄을 메고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자기 시장 가운데 30% 정도는 모기업에 의존하고 70%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놓으니까 지금은 끝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삶은. 이번에 르노 삼성 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사람이 늘 변하잖아요, 세상이. 예.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이 되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도 항상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실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질 수 있으면은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묻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항상 내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아주 열심히 모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원하실까? 항상 남한테 뒤처지는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삶을 이끌어야 되지만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는 순간순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